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는 않다는 것을. 영화 위대한 캐치비 중의 대사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법은 그 테두리를 만들어 주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법의 빈틈을 시민이 채우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럴 땐 이런 법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허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서 오늘의 사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을래?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잘못했어요. 말대꾸 한 거 아니에요. 또 말대꾸를 해? 벌 맞아서 그렇지. 예이. 남편이 던진 화병에 맞은 안차마 씨.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기도 전에 방에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다치신 겁니까? 네,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데요. 혹시 누구한테 맞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아니에요. 안차마 씨가 떠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넘어진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된 의사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서죠? 아무래도 환자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안차마 씨 되시나요? 경찰입니다. 혹시 저희 신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경찰분께서 저희 집에 왜... 신고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다친 상처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치게 되셨나요?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혹시 남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경찰 선생님, 남편도 반성하고 있고 우리 애들이 하나뿐인 아빠입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평생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안차마 씨는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안차마 씨 집에서는 또 남편의 고성이 들립니다.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예이. 네가 감히 날 경찰에 신고해? 이 앞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밥 먹여주고 등 따뜻하게 해주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이 정도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어디서 경찰에 신고를 해? 왜 이렇게 날 자꾸 괴롭히는 거야? 대체 왜? 안차마 씨는 남편이 놓친 지팡이를 들고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일로 결국 남편은 사망하고 맙니다. 평생을 남편에게 폭행당했던 안차마 씨는 한순간 실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안차마 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심원분들 유무죄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안차마 씨가 그동안 이 맞고 살았던 것들 꾹 참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당방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네. 무죄죠, 이게. 저는 유죄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남편이 죽었잖아요. 예. 지금 네. 사망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무죄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가해를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네.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해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조금 우리가 형을 좀 낮게 해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무죄로 하는 거는 그럼 죽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아 근데 저는 정당방위가 이럴 때 쓰이지 않으면 언제 쓰이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요. 네,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의사세요? 아 예. 아, 근데 예. 정신과 진료실에서 보면 이렇게 그 폭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남편의 폭력, 막 목도 쫄리고 막 맞고 막 발로 차이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한테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맨날 그런 말씀 하실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왔다는 거 이게 오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 살아와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유죄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도 무죄예요. 자, 저희가 직접 배심원이 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평소 병원을 자주 다녔던 안참아 씨가 결국은 폭행을 당하던 중 남편을 사망케 했던 사건인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안참아 씨는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네, 이 내용으로 실제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단 검찰 측에서는 그 살인과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배심원단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9명 중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9명 중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이제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의견에 재판부가 구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도 배심원단 중에서 이제 다수가 판단을 한 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아내를 때리는 사람의 심리가 뭔지가 참 궁금해요. 이거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평생 주례 선생님께서 뭐 검은머리 핫불이 될까 잘 살 수 있으니까 네네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심리, 특히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심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 드세요? 예, 뭐 정말 사람마다 이유가 제각각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들이 아내를 때리는 게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양심 같은 초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초자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뭐 화가 나면 그냥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나도 좀 힘들고 아프고 좀 죄책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아픔에 전혀 공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때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참 왜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죠. 행복하게 좀 잘 살고 계신 거죠? 아니, 너무 행복합니다. 예, 좀 뭐 이런 주제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예, 후보조사를 갑자기. 이렇게 네. 들어가서 갑자기 되게 긴장감이 막 들고 긴장감이 네, 들고. 막 대답 심리 잘해야 상태가 좀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되게 불안하네요. 예. 네. 저희가 국민참여재판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변호사님.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이제 일부분을 선정을 해서 배심원단이 돼주세요라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재판 형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배심원단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법원은 그거의 의견에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배심원단이 유죄입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무죄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의견은 뭐 꼭 구속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근거 법률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시행이 되고요. 이게 법정형으로 따졌을 때
때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하는 그런 법정형을 가진 죄에 관한 재판이다라고 하면 배심원단이 9명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 죄에 해당한다라 그러면 이제 7명이고요. 피고인이 모든 걸 인정하는 재판이다라고 하면 또 5명이 이제 각각 다른 인원수대로 소집이 돼서 배심원단이 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피고인에게 사실은 그 배심원의 판단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추가가 돼요. 이런 재판은. 그래서 피고인도 알아야 되잖아요. 배심원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법원이 그런 배심원단의 판단과 다른 그 결과를 선고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이제 판결문에 적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궁금한 게 저희가 그 배심원 연기를 좀 하고 좀 왔지만은 배심원들이 5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고 9명. 결국은 50%가 넘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실 때 배심원들의 생각에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판사가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단이라는 게 이제 의견만 수렴만 하고. 네, 의견을 그냥 수렴을 하고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이 소집된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이렇구나라는 거고요. 물론 뭐 판사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조금 구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혀 이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저희 아무래도 그 주제가 국민 참여 재판이다 보니까는 법을 우리보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저희가 계속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 판사복 잘 어울립니까? 너무 잘 네. 어울리세요. 잘 어울립니까?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태어나면 판사로 태어나. 예. 판사복 자체가 좀 멋있나요, 저렇게? 멋있죠. 네. 예. 실제 이렇게 옷을 입고 계세요. 실제로.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입고 계시고. 그 넥타이를 이것도 실제로 매는 거고. 실제로 저렇게 딱 법원 실제 마크가 이 있는. 옷을 입고 판사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판사님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구속력이 배심원들한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의 얘기가 구속력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대배심제도, 그다음에 소배심제도 이렇게 나눠서 시행이 되는데요. 대배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중죄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12명에서 23명의 이제 배심원단이 꾸려지고요. 거기에 12명 이상이 찬성합니다라고 해야만 이거를 정식 기소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소배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을 때, 재판에 회부됐을 때 이거를 유죄냐 무죄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지고요. 그 배심원단이 증거 같은 거를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도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네. 왜 12명 중에 한 명이 다른 의견인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막 설득하느라고 엄청 노력하는 막 그런 뒷작업들이 막 예, 나오는 영화가 다들 예스 있잖아요. 했는데 혼자만 No! 맞아요. No! 막 그렇게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전원일치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할 수 있는 용기.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배심원분들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네. 좀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일단 법 쪽에 일하시는 경찰, 분이시죠. 예. 경찰,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따져서 이런 사람들 안 된다라는 거 빠지는 직업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무작위로 사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이 내가 서울인데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법원에서 부르면 현실적으로 못 가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이 관할하는 그 주소지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게 원칙이에요. 한번 비행기 끊어지면 관광 그러질 삼아서.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네. 가까운 데서 이제 소집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이제 소집 통지를 했는데 가지 않는다.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야 되네요. 센데요, 이거? 이거는 의무예요. 네. 물론 정당한 사유를 내가 소명을 하면 안 가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가기 귀찮아서 나 안 갈래 이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근데 궁금한 게 아셔야 그 돼요.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됐을 때 정말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우연의 일치가 있어서
무자의로 선정된 배심원 중에 한 분이 우연의 일치로 이 피의자와 친구 관계나 친척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거든요. 그건 제척사유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배심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배심원단 중에 이 피고인이 뭐 가족관계라든지 우리가 증인 신문을 할 때도 그런 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네. 혹시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뭐 회사 선후배 동료 사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를 사실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네. 만약에 친인척 사이다라 그러면 이거는 제척 사유라 그래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배제시키고 다른 분을 선정하는. 그렇죠. 당연히 빼야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판사분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물론 배심원들의 그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판사분께서 막 이렇게 생각을 그래도 이분은 뭐 징역 몇 년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심원분들이 의견이 막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다수의 의견로 사람 심리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다수결로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그 모두가 예스할 때 노 할 수 있는 네. 용기라고 하셨는데 그 용기가 사실 대부분은 없죠.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그럼요. 저 괜히 한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인데, 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맞는 의견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하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 그러니까 배심원으로 같은 집단이 된 거잖아요, 이미. 네. 근데 그 집단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은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수결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원래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좀 세게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다른 누구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도 막 같이 맞아. 거기에 괜히 그런 게 있죠. 네, 해서 군중 심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예. 따라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판사님하고 배심원분들의 그 내용이 정말 일치할 수 있는, 겹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많죠. 이게요, 생각보다 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을 할 때도 물론 일반 이제 시민들이 법리적인 그런 원리와 원칙 같은 거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 어쨌든 법적인 판단도 상식적으로 그래 그렇지라고 하는 그 선에서 사실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2014년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배심원단들이 유무죄 판단을 한 것과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 얼마나 달랐느냐. 다른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93%는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보면 법원도 유죄라고 봤고 무죄라고 보면 이것도 무죄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적절한 판단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 달랐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박근혜 후보가 뭐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하는데 이제 관여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트위터에 이제 한 17번 정도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기소가 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유죄를 선고를 했죠. 판단이 달랐던 케이스. 만장일치를 아예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를 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거에 구속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대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나라 그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사건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오제이 심슨 사건. 다들 아시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전 아내와 그리고 전 아내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잔혹하게 살인을 당했는데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이제 핏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DNA까지 일치했었고 정말 이거는 왜 무죄로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증거가 많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배심원단들이 이거는 무죄입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 배심원들이 구속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배심원단들이 무죄를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한 번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2심, 3심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법 체계가 조금 달라서 이게 이중 위험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가 유죄의 취지로 또다시 이걸 재판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위험, 나는 2번 똑같은 범죄로서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헌법상의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국민 참여 재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두 분 뭐 의견 좀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배심원들의 판정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네. 만약에 나중에 그 영향을 주게 더욱 바뀌게 된다면 저부터도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네. 많이 알아보고 이제 법이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가까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배심원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결과도 내보고 그게 만약에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작은 선택이 이제 실제로 뭔가 바꾸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효능감 같은 것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일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내 선택이 어쨌든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책임감이 많이 들 것 같다. 네.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법이 가깝게 있다는 거, 정말 가깝게 있다는 거, 그리고 변호사님도 가깝게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오늘 저희가 법 얘기, 특히 국민 참여 재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의 분량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거의 원샷으로만 계속 나올 것 지금 같은데. 그러고 있네요. 네, 그럼 다시 원샷으로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요, 이제 네. 통계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장단점이 조금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통계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 판사들에게 받는 그 재판보다 공정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무려 85%가 넘어요. 많이 그러니까 넘어요. 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뭔가 더 공정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무죄인 피고인이 내가 무죄 선고를 받으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또 84%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가 그 판사님한테 호소하는 것보다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좀 더 나의 무죄 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것 같다라는 네. 좀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반대의 또 결과는 좀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이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법원과 그리고 이제 판사들의 권위라든지 위험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우려하는 시각이 또 19.3%로 이제 일정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배심원단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배심원단들이 판사의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위압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괜히, 실제로 이제 그렇게 주눅 들고. 맞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조금 보는 시각도 한 38%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왠지 공정할 것 같긴 하지만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정의 분위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까라는 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인들도 사실 이걸 고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피고인이 나는 국민참여재판 안 받겠다라 그러면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안 받겠다라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판사님한테 그냥 판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의 그런 범죄의 혐의점을 공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들도 이거를 변호사들이랑 상의해가지고 네. 되게 전략적으로 고민해요. 본인 인권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음. 배심원단들의 판단을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아닐까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래도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총 2,267건으로 대상 사건의 단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피고인 스스로가 재판부에 신청을 해야 하거나 신청을 한다 해도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낼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점,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허규형 정신건강의학과 허규형 전문의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